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희망상상 프로젝트 5번째 강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고민이 뭐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하고 참는 이유는 미래에 좋은 직장 혹은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실제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시기도 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솔트룩스 대표이시고 현재 또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이경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1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재미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로 제가 요청을 받은 것이요. 100년 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인데 사실 100년 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말씀드리긴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향후 20, 30년 동안에 또는 제 나이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고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할 때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처음 보는 동영상일 거예요. Knowledge Navigator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동영상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5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동영상을 보면은 이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옷을 걸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책 같은 걸 펼치는데 요즘으로 보자면은 접히는 태블릿이죠. 예, 그리고 3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연락이 왔다 그러고 또 리포트 내는 거를 연계해달라는 얘기도 해주고요. 또 터치를 하죠. 다음 주 일요일 날에 뭐 파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웬스데이, 다시 해서 수요일 날에 일정과 관련된 걸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가 아마존 포레스트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 그러더니 앉게 돼요. 그러더니 조그만 태블릿 안에 있는 인간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뭘 검색해줘, 무슨 논문을 찾아줘. 그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죠.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저 왼쪽 끝에 뭐 익숙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 휴지통 같은 것도? 네. 이 동영상은 심지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35년 전에 애플이 만든 동영상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막 쫓겨날 무렵에 애플이 만들어야 되는 미래는 이런 세상이다라고 만든 거죠.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씩 들고 계신 태블릿 같은 거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저 나이 때가 여러분보다도 훨씬 어렸을 때거든요. 예. 그 88 올림픽도 하기 전입니다. 우리나라에. TV가 브라운관 TV라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텔레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LCD나 OLED 같은 거는 이 팔자 모양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있는 것 같은 것들, 이거 말고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통신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죠. 휴대폰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요, 뭔가 큰 혁신과 비전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는 과정은 크게 2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 무르익고 기술이 발전이 되고 뭔가가 차분차분히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혁신도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가지만, 두 번째는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동영상 뒤쪽에 보면 재미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 보면은 태블릿이 접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사람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람일까요? 예,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뭐라 부르죠, 우리가? 혹시 아시는 분? 예, Siri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스티브 잡스 머릿속에서는 뭔가 접히는 휴대용 컴퓨터에 음성으로 대화하고 터치로 해서 뭔가 얘기를 나누는 인공지능이 존재할 거라고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은 시리에도 여러분이 가끔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위대한 교수님, 연구자 중에 한 분이 피터 드러커 교수신데요.
돌아가신 지 좀 됐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 교수께서 경영의 구루, 경영학이라는 걸 만드신 분이세요. 이분이 늘 하신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단 그 미래를 만드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저도 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직업,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맞춰가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들 세상을 꿈꾸고 내가 직업을 만들어내고 내가 직장을 만들어내고 내가 새로운 삶자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아직도 꿔볼 만한 거죠. 그리고 제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 꿈을 가져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정말 위대한 경영학자신데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데 거의 모든 것은 미래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딱 하나 예측 가능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인구 통계학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뒤쪽에 가서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야흐로 우리는 대전환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서 DX,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뭐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 계세요? 전국적으로도 지금은 투자 열풍이기도 하죠. 이게 꼭 여기 계신 저를 빼고는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단지 코로나19가 촉발한 변화의 세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변곡점. 이제 학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거 물어보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 변곡점의 수학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네, 얼굴이 굉장히 낯서신데 다 배우신 거예요. 중학교 때. 2번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위치가 변곡점입니다. 우리 2차 함수 기억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거. 한 번 미분하면 ax 플러스 b가 되죠. 2번 미분하면 a만 남게 돼요. 그 a가 플러스인 거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한 곡선이에요. 그러면 a가 0이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알 수 없는 지점이 되죠. 그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아래로 볼록하면서 위로 확 성장을 할지 아니면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파국적 쇠퇴를 맞을지 알 수 없는 지점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지난 인류 역사상 이랬던 과정이 몇 번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아마도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인 변곡점 위치에 있는 시기, 그게 바로 지금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변곡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현생 인류를 뭐라고 부르죠? 책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공식 명칭은 호모 사피엔스의 사피엔스예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은 실제로 호모라는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속이 있었어요. 인간 종족들이 여럿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현재 살아남은 종족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흑인, 백인, 아니면 아시아인 다 똑같은 종족입니다. 크로마뇽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호모라는 종족은 인간 종족인데 혹시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종족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뭐 난장이 종족도 있고 요정 종족도 있던 것처럼 지구상에는 우리 현생 인류를 포함해서 15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서로 다른 종족이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던, 그들의 대다수는 불을 달았고요. 그들의 대다수는 말을 할 줄 알았고요. 그들의 대다수는 무기와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특히 우리 현생 인류하고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인류가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안데르탈인이 대략 3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서 3만 년 전이면 얼마 전 아니거든요. 멸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대략 25만 년쯤에 나타나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거죠. 미래도 살아있을까? 그건 뭐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둘이 20만 년 이상을 지구상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왔어요. 완전히 다른 종족입니다. 얼만큼? 원숭이하고 침팬지만큼, 호랑이와 사자만큼 다른 종족이었어요. 놀랍죠? 근데 그보다 놀라운 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뇌도 컸고요. 키도 컸고 근육도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살아남았고 저들은 왜 멸망을 했을까요?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그 변곡점에서 누구는 끊임없이 생존을 하면서 번영을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발전을 해왔고, 어떤 종족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종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그리 침팬지, 고릴라보다 뛰어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말을 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자, 이러한 변곡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4차 산업혁명 대통령직속위원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얘기하죠. 1차 산업혁명은 에너지로서 증기를 사용하고 자동화를 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이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가솔린이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대량 생산하고 3차 산업혁명 여러분 잘 아시는 컴퓨터와 통신을 의미로 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DNA,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혹은 6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AI의 결합을 통한 초연결 사회라고 정의를 내리긴 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영어로는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 4IR이라는 용어는 거의 한국에서만 쓰고 있어요. 한국적 정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이 세 가지가 용광로처럼 결합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각 변화 시기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이 한참이었었던 1811년 전부터 1815년 사이 동안에 되게 옛날이죠. 영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증기기관이 들어와서 이런 옷을 옛날 사람이 아시죠? 이렇게 뭐 해갖고 철컥철컥 하면서 옷을 짰는데 이젠 기계가 만들어내니까 내 직업이 없어지겠네. 난 실업이 되겠네. 그래서 영국에 있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일어서서 보시는 것처럼 방적기, 증기기관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에 있는 증기기관의 방적기의 절반이 파괴가 돼요. 똑같은 현상이 어디 있었냐면 2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태동기인 1861년부터 1870년대까지 있었어요. 영국에서 이제 자동차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가 말도 없는 게 이렇게 혼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고 일어섰겠어요? 말을 키워서 판매했었던 사람들, 마부들, 그리고 마차를 만들던 산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은 영국 정부를 캐비넷이라고 부르거든요. 영국 캐비넷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자동차가 정말 위험하다. 심지어는 자동차가 위험해서 길에 다니는 말하고도 부닥치고 사람까지 칠 것 같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법을 만드는데 이걸 Red Flag Act, 우리말로는 적기조례, 빨간 깃발 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 빨간 깃발 법률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동차 한 대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이었겠지,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 한 명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 고용한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면은 한 사람이 앞에서 빨간 깃발 들고 걸어가면 그 뒤를 자동차가 쫓아가게 했던 거예요. 왜 그런 걸 했냐면 말보다 빨리 못 달리게 하려고, 두 번째 고용을 창출하려고 했던 거죠. 잠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기간 동안에 영국 정부는 대략 한 7, 8년 동안에 이 법률이 유지가 되는데 자동차 산업이 멈추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원래 자동차는 거의 영국이 태생짐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빨리 발전을 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또 인공지능을 통한 변화, 데이터를 통한 변화라는 곳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나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분들이 아마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모든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거는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류가 25만 년 동안에 그런 변곡점에서 끊임없이 살아남고 끊임없이 쇠퇴보다는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그 미국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대한민국 자료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지난 100년 또는 길게 봤을 땐 140년간의 미국의 1인당 실질 GDP예요. 실질 GDP라는 거는 특정 연도의 가치로 전체 가치를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100년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잘 살게 됐냐? 8배 정도 잘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몇 배 정도 잘 살게 됐을까요? 100년 전보다. 상상하기 어렵죠? 한 80배 정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보다 여러분들은 80배 정도 현재 잘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질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 100년간 동안의 미국.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되는 건 1900년대 초에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1990년대에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실업이 증가가 됐을까요? 실제로 보면요. 이게 지난 100년 동안의 미국의 실질 실업률인데요. 언제 실업률이 가장 높아졌냐? 대공황 때.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베트남 정제 때, 오일 쇼크 때, 9.11 테러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동화가 만들어졌죠. 공장도. 엄청난 자동화가 있었지만 그 자동화를 통해서 실업률이 발생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실업이 발생이 되거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쳤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같은 질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거. 예, 전쟁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죠. 한마디로 기술 혁신과 관련된 것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어요. 자동화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GDP, 실질 GDP는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동안에 우리 상상보다 기술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요. 이 그래프도 제가 미국 통계청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 지난 120년간의 미국의 주당 근무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얼마씩 일했냐. 120년 전인 1900년도에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했어요. 미국에서. 그건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일한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60시간을 일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아버님 나이대가 제 나이거든요. 저희는 5.5일을 근무를 했어요. 토요일 날도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일수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었고요. 저는 LG 중앙연구소에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일했을 때가 주당 근무 시간이 110시간을 일한 적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이 잘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했었어요. 여러분들 아버님 나이 때나 또 여러분들의 증조 고조 할아버님 나이 때. 그런데 희한하게도 2차 산업혁명이 막 태동기에 와서 무르익을 때 출렁거리면서 근무 시간이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1990년대에 있었죠. 컴퓨터, 인터넷,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요. 출렁거리면서 34시간으로 떨어져요. 즉 기술이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끼친 게 있다면 실업률이 아니더라. 직업은 변화하게 하는데 사실은 더 잘 살게 되고 더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풍요로워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일을 덜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5G, 6G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된다면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존재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될 무렵이나 그 이전에 주당 근무 시간이 저는 24시간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해요. 대한민국도 지금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이 안 됩니다. 법정 근무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사실은 국경일 있죠. 그리고 그 취업하시고 나서 1년이 지나시고 나면 휴가가 13개, 14개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포함하고 나면은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변곡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는 것이고요.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렇다고 해서 더 풍요로운 삶이 행복한 삶이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풍요와 행복은 구별이 될 수 있죠. 풍요로운 국가가 불행할 수가 있죠. 특히 대한민국 지금 어느 국가보다도 풍요로운 국가로 발전을 하고 있죠.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노인층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어쨌든 행복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주제니까 오늘은 기술과 직업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거든요. 피터 드러커 교수. 제가 워낙 좋아해서. 이 피터 드러커 교수가 또 제가 아까 한 말 있죠. 젊은 인구의 감소는 매우 이례적이다. 인구 변화는 모든 것을 바꾸고 여기에 혁신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결혼하신 분 계세요? 한 분. 네. 아기 있으세요? 아기 낳으실 예정이세요? 아니에요? 아예? 아기 낳으실 얼마 몇 명이나?
3명. 예. 그건 나중에 결혼하시면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본인은 권리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현재 여성 1인당 출산율이 놀랍게도 0.85거든요. 그러니까 1.8 정도가 돼야지, 이론상으로는 1.8 정도가 돼야지 인구가 줄지 않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2명도 못 낳는 거니까. 근데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0.85명이에요. 급격하게 인구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정말 충격적인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2040년도, 2050년도, 다시 해서 지금부터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예요. 충격적인 거는 20년, 30년 후면 여러분이 제 나이 때쯤 되지 않을까요? 비슷하게?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25이라고 보겠습니다. 25이면 30년 후면? 네. 그러면 55? 네, 정도가 되죠. 그 60세 정도가 돼요. 55, 60세 정도가 되면은 60세부터 90세의 인구가요, 20세부터 50세 인구의 2배가 넘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 놀라운 문제죠. 그럼 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로예요. 인구 통계학은요, 지금 오늘 태어난 아이가 20년 후에 20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아이를 2~3명씩 낳지 않는 이상은 이 밑에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이상은 지금 고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쵸? 확실한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단순히 인구절벽 고령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무렵에는, 또는 제가 여러분들 할아버님 나이가 돼 간다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 구조로는 경제 구조가 유지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반도 안 되는 젊은 사람이 자신들의 2배 반이나 되는 노인층 인구를 부양하는 게 가능할까요? 세금을 내서 복지비를 갖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이거는 생산성을 1.5배, 2배 올리는 것 갖고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죠. 갑자기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속으로 이민을 가야 되나? 딱 보여요, 얼굴에 써 있는 게. 근데 이 문제는 모든 선진국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적 노동력의 자동화와 가상화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100년, 길게는 200년 동안의 인간은 어떤 일을 해왔냐면요, 우리 근육 노동 있죠? 무거운 걸 들어 올리고 빨리 뛰어가고 정밀하게 손으로 해오던 것들을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시켰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육체적 노동하고 근육 노동을 자동화시켜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멀리 가고 더 섬세하게 반도체 같은 거,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에 기계를 도입하고 그걸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배, 100배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향후 20년, 오늘 주제인 100년 후에는 과연 근육 노동의 자동화가 지속화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미 한계에 와 있어요. 그 한계에 와 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게 뭐냐면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의 평균 성장률입니다. 평균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해요. 그게 GDP를 의미를 하거든요. 국가 총생산 또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얘기 부르는 GDP가 2%를 넘지 못해요. 왜 2%를 넘지 못하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의 한계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머지 생산성을 높이면서 여러분들이 제 나이 됐을 때는 여전히 사회적 역할을 할 때 아니겠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지적 노동. 현재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지적 노동의 혁신에는 굉장히 느리게 왔었던 거죠. 이 부분에 혁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를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어느 분야의 지적 노동이라는 것이 자동화되고 내가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 DNA,
DNA가 데이터와 5G 혹은 6G 네트워크하고 인공지능의 결합을 통해서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 정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한번 20분 동안 해보고 미래 직업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빨리 할게요. 인공지능 태동기를 본다면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은 여러분 생각하면 알파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BC 350년, 다시 해서 지금부터 24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절반 이상이 바로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알파고라고도 그러고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움직일 때 쓰는 딥러닝 기술이라는 건요. 1943년도에 처음으로 제창이 된 거고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은 완전히 검증이 된 건 1962년도입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담고 있냐? 2000년이 넘은 인간의 열망이 담아져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을 닮은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든 걸까요? 인간이 신을 만든 걸까요? 그건 종교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신화나 성경책 같은 걸 보면요. 희한하게도 인간이 신을 닮았다고 얘기해요. 네. 성경책의 첫 장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신들이 자신을 닮은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서 콧김을 불어넣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를 닮은 무슨 존재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유전자 안에 녹아져 있는 듯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서야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첫 번째로 상용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저희 회사에서 거의 한 달에 2-3번 정도 제가 집밥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 보면 이 공간에 한 2배 좀 넘는 공간에 저희 카페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옆쪽으로 해서 제가 우겨서 만든 주방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요리를 해요. 저희 손님들도 모셔서 집밥을 해드립니다. 제가 음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식을 하려면은 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요리 기구 있어야 되죠. 뭐 버너가 있어야 되고 레인지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냄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레시피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친구 초청을 해서 그 생일상을 차려줬거든요. 저도 생전 처음 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갈비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좋은 재료가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현재 전 세계를 움직여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성 무슨 전자 반도체가 됐던 현대자동차가 됐던 우버가 됐던 테슬라가 됐던 아마존이 됐던 이 3가지를 통해서 작동되고 있어요. 이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예요.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분 게임할 때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에는 GPU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인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죠. 아마 주식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왜 많이 필요로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게임할 때 막 3D로 막 움직이고 총 쏘고 그런 게임 하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그게 우리는 게임한다고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물리학 방정식을 그때 풀고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반사가 되고 물건이 떨어지면 중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미분 방정식, 물리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수학인 매트릭스 계산을 대규모로 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매트릭스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임 속에서 고개를 돌릴 때 막 하늘이 돌아가고 땅이 돌아가고 뛰어다닐 수 있고 옷에 뭐 입고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거랑 똑같아요. 인공지능이 지금 작동되는 거는 거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면서 거대한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필요하냐면요. 엄청나게 큰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수백 대의 컴퓨터를 단 한 대의 컴퓨터처럼 작동되게 하거나 한 대의 엄청 좋은 컴퓨터를 수백 개의 가상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컴퓨터의 가상화 기술이죠. 그리고 GPU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연산을 빠르게 가속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찾는다? 이 분야 분명히 수요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위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에요. 레시피에 해당이 되는 거, 요리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 수학자와 컴퓨터
공학자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알고리즘은 점점 공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소스라고 해서 세계적인 공학자,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자기가 만든 걸 프로그램으로 짜서 그냥 소스 코드채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재 같은 사람 100명을 모아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 만한 것이 얼마를 들여서 한 1000억을 들여서 이미 5년 전에 인터넷에는 공짜로 개방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나 GPU는 하드웨어인데 이런 것도 매 5년마다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성능은 2배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매 2년마다 휴대폰을 가시는 것처럼 결국 이 둘은 점점 더 공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짜가 아닌 여기 음식을 할 때 필요한 요리 재료는 뭘까요? 바로 데이터이죠. 결국은 현재 움직이는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든 드론이든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련된 거든 배터리 산업이든 또는 미래 신약 개발이 되었던 것에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에 두 가지는 점점 더 공짜로 가지만 이 데이터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왜냐? 이 데이터를 이제 사람들이 개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글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구글 한 회사가 1년에 인공지능하고 데이터에 쏟아붓는 예산이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저희 같은 인공지능 전문기업, 대한민국 정부가 몽땅 다 쏟아부은 총 인공지능과 데이터 합계 예산보다 예측되기에는 4배에서 5배 이상 많은 예산을 구글 한 회사가 집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국가 단위보다, 국가 몇 개보다 많은 걸 구글 하나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 국가, 한 기업이나 한 개인이 이거를 응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사결정한 게 뭐냐?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인 거예요. 디지털 뉴딜,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을 때 실업률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미국형 뉴딜이라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댐도 짓고 다리도 만들고 뭐 했어요. 그게 이제 국가의 인프라가 되고 국가 인프라에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 지적인 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셋 중에서 한 축인 데이터를 대한민국의 한 개인이나 기업이 만들어내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들여서 만들자는 것. 이게 디지털 뉴딜이고 데이터 댐이라는 정책이에요. 정말 이게 될 수 있을 거냐?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이 투자한 데이터 댐에 기반해 갖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과 여러분의 산업적인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을까?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해요.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혁신자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자인 띵킹 과정은 실제로 우리 그림 그리는 디자인이 아니라 뭔가 혁신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사업적 혁신이라는 거를 디자인적 사고방식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은 공감하기입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생각하고 있지 않고 몸으로 움직여라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몸으로 움직여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프랑스의 폴 발레리가 한 얘기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장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 변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거는 낭비의 경제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저 그림은요. 지난 30년간의 컴퓨터 CPU 하나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인데 100만 배가 증가됐고요. 오른쪽 그림은요. 지난 30년간 하드디스크 1GB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가격이 1억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공돌이나 이공계 계시면 아실 텐데 이 세로 찍은 로그 10이라는 겁니다. 한 칸이 10배씩 증가되는 거예요. 이거를 비견할 예를 한다 본다면요. 30년 전에 나사 아시죠? 네, 나사 가지고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그때 달나라도 보내고 수백 개 인공위성을 쌓아올리는 그런 나사 보유한 모든 슈퍼컴퓨터보다 여러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갤럭시 S나 아이폰이 2배 이상 메모리가 많고 2배 이상 컴퓨팅 파워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 한 대로 달나라의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수백 개 인공위성을 설계하고 조종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로 하냐면 애니팡을 하고 있거나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를 하고 있고 그 낭비는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데이터를 지우지 않게 됐고요. 더 이상 우리는 컴퓨팅 파워와 연산에 관련된 걸로 고민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진짜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인공지능 되게 복잡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요약하면 이래요.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 스튜어트 러셀 교수라고 제가 재작년도에 뵀었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저한테는 제가 대학원 갈 때 완전히 제가 뵐 수도 없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저도 늙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분도 뵙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그 위에 있는 한자어 한번 볼까요? 인공은 자연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사람이 만들어낸 것,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게 인공이에요. 지능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쉽죠? 인간이 만든 물건, 이 건물이, 이 TV가, 제가 들고 있는 물통이, 제 안경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인공지능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쉬운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늘 지식을 사용하는데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뭔지 몰라요.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없죠. 지식이 뭔지도 설명 못하지만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뭔지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학술적으로는 딱 4개로 분류가 돼요. 맨 밑에 지식을 표현해야 돼요. 아까 제가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을 했고 멸족을 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현생 인류가. 그 가장 유력한 이유가 2가지예요. 첫 번째, 언어 능력이 훨씬 탁월했다. 2번째, 수명이 더 길었다. 한 10년 정도. 사실 우리는 몇 년을 살고 죽도록 만들어진 몸이냐면요. 35살. 우리 몸은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근데 지금 한 90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혁신을 해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네안데르탈인은 2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10년을 우리가 더 사니까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게 있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축적한 지식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말, 그림, 언어 중에서 글. 글은 나온 지 5,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수학, 2,000년 됐죠. 이걸 통해서 내가 획득한 깨달음을 제3자한테 전달할 수 있었고 그거는 인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고 그리고 혁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근간이 됐죠. 거기서 뭔가 큰 변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2번째, 누군가가 자신이 깨달은 위대한 지식이라는 걸 어마어마한 걸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지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말짱 헛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학습하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계학습. 네.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들어보신 건 기계학습, 기계가 스스로 공부하는 분야 중에 한 분야예요. 학습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생각을 할 줄 알죠. 생각을 해서 내가 학습한 지식에 기반해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과정, 이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에 기반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리죠. 근데 의사결정은 그냥 갑자기 내리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내리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4가지를 우리는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제가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는 것이 미래의 핵심 직업이 될 뿐만 아니라 핵심 변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젊은 분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지적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전망이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적 노동이 뭐냐? 여기 있는 4가지인 거예요. 지식을 표현하거나 학습하거나 추론하거나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컴퓨터의 연산 가격이 낮아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데이터 갖고 기계가 혼자 공부하도록 하는 기계학습 기술이 발전하고 더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와 더 빠른 컴퓨터를 갖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인 딥러닝 기술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알파고처럼 바둑을 인간을 이기기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기도 하고 또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약품을 만들거나 건강검진을 하거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료 분야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을까요? 예, 우리 좌뇌 우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가 의사 아니면 아마 뇌를 뽑아서 본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친구의 뇌든 자기 뇌든지 간에. 뇌를 보면은 뇌가 두 쪽으로 돼 있죠. 호두 까면 있는 모양으로 똑같이 생겼죠. 참 신기해요. 호두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근데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요. 거의 모든 동물들이 저렇게 돼 있어요. 고등동물들. 어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 뭐 다 뇌는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얘기는 뇌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 신이 인간을 만들었던, 인간이 그렇게 진화됐던 간에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좌뇌는 논리, 언어, 수리적인 능력을 담당을 하고요. 우뇌는 공간, 패턴, 공감, 예술적인 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때는 유행했어요. 야, 좌뇌적 인간이 돼야 돼, 뭐 우뇌적 인간이 돼야 돼. 그런데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좌뇌만 있고 우뇌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뇌가 둘이 있고 중간에 뇌량이 굵은 신경다발이 있는 거는 인간은 이 두 뇌를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좌뇌와 우뇌는 무게도 다르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죠.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DARPA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R&D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 이름이 DARPA예요. DARPA는 미 국방성 산하에 있어요. 미국은요,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연구기관이 어디냐? 국방부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왜 이렇게 국방에 힘을 쏟는지 상상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 R&D 예산의 몇 배가 넘습니다. 미국의 DARPA라는 한 기관이 가진데, 여기서 만들어낸 게 인터넷이고요. 여기서 만들어낸 게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여기서 만들어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GPU 아시죠? 휴대폰에서 좌표. 이거 DARPA에서 만든 겁니다, 다. 근데 이 DARPA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최초 투자가 언제냐? 1950년도부터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 국방부에서는. 아마도 CIA나 FBI도 투자를 하겠죠. 그때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호적 접근 방법인데 좌뇌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지식을 표현하고 추론을 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세컨드 웨이브라고 얘기하는 2단계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요. 기계가 스스로 공부하고 귀납적 추론을 하고 암묵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미래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인간처럼 좌뇌하고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그걸 우리가 third wave A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식한 말은 뉴로심볼릭이라고도 얘기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인공지능의 지적인 탐구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지식이란 건 뭘까? 지능이란 건 뭘까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게 지식 표현 방법이고 그게 온톨로지라는 것과 지식 그래프라는 거더라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가 지식을 표현한 게 있어요. 말과 글이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사람들이고 기업과 종업은 모두 법적 존재고 기업은 직원들의 여행을 할 수 있고 여행은 한국 내 도시 어쩌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볼까요? 맨 왼쪽에 홍길동은 종업원이 종업원 사람은 사람 법적 존재 기업은 법적 존재고 종업원은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솔트룩스는 기업이고 홍길동은 솔트룩스 위해 일하는데 솔트룩스는 홍길동을 위해서 우주510을 예약하고 얘는 서울과 뉴욕을 왕복하는데 둘 다 한국 도시 미국 도시고 둘은 도시고 도시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기업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기업은 여행을 예약할 수 있는데 이건 비행기 혹은 기차이고 우주510은 비행기다. 위에 있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식 그래프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predicate logic, 서술 논리.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 추론, 온톨로지 이런 용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드는 용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누가 과연 쓰고 있냐? 삼성전자 빅스비 안에를 보면요. 지식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애플 시리는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용어인 온톨로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애플 시리 온톨로지입니다. 구글에 보면 구글 인공지능 비서, 아마존 알렉사라는 것도 지식을 표현할 때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형태처럼 연결된 구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크게 기호적 접근 방법인 좌뇌적 접근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방식, 이런 것들을 연역적인 추론과
기호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한편으로 그냥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운해적 접근 방법이 뭐냐? 2세대, 세컨드 웨이브 인공지능이 뭐냐? 그게 바로 기계학습이에요. 보시는 이 사진은요, 7, 8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인류 멸망 보고서라고. 이 안에서 저희 회사가 미래 2050년도쯤에 이런 가정용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로봇이에요. 근데 이 로봇을 사찰에서 사갔습니다. 해인사 같은 데서. 사갖고 1년 내에 경내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러다가 불경을 많이 들어서 어느 날 이 해인이라는 로봇이 득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물어요, 로봇한테.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뭔지 아니 너? 그랬더니 이 로봇이 얘기합니다. 예, 삶은 태어나기 전도 고통이고 살면서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고통입니다. 해탈하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이제 부처로 보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가 경험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 이걸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것을 인간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고 코딩한다 그러죠. 그럼 코딩한 프로그램에다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컴퓨터가 아웃풋 데이터를 내놔요. 그럼 기계학습은 뭐냐? 반대인데요. 내가 인풋 데이터를 놓고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나올 만한 아웃풋 데이터를 동시에 넣어줘요. 그럼 기계가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근데 기계학습에서 얘기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이해 못해요. 물론 솔직히 얘기하면 기계도 이해 못하고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라는 차원은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있는 패턴이라는 거를 수학적 통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벡터 덩어리예요. 오늘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어요. 뭐 미분, 뭐 행렬, 벡터.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변화하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벡터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 바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대신에 생각을 하고 여러분 대신에 의사결정을 내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왼쪽에 사진 A가 있고 오른쪽에 사진 B가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여러분은 이 사진 2장만 갖고 학습이 끝난 상태입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 끝났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 이게 A인지 B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쉽죠? 네. 자, A인가요? B인가요? B 있으세요? 없어요. 자,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A인가요? B인가요? B인 분 계세요? 한국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한 1000명, 2000명 있는 데서 해외에서 기조연설도 종종 하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지만 재작년도에는 유럽, EU에서 하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 장표를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딱 하면 그 사람들은 B라고 손든 사람이 되게 많아요. B라고. 그래서 제가 왜 B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손을 사진 찍으려고 다 같은 손 제스처를 해서 자기는 B로 보인대요. 그리고 또 당신은 왜 B냐고 물었더니 웃어서 B래요. 우리한테는 인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백인과 동양인이. 근데 동서양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사람들 있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 사람들 섞여 있는 데서는 그것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웃는 것도 보이고 손 제스처도 보이는 거죠.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 B라는 분이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자, A인가요? B인가요? B라는 분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제가 왜 B냐고 물어보면 몸무게 때문에 B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배우는 개체, 지식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또는 서로 다른 비교할 것과 차이점을 찾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특징. 예를 들면 키, 몸무게, 얼굴 색깔, 눈 크기, 머리 색깔, 남자냐, 여자냐, 성별,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자마자 구별할 줄 알게 돼요. 이 구별하고 변별하는 과정을 우리가 개념화,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A인가요? B인가요? 쉽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저희 탄성도 나오시네. 하고. 왜냐면 우리는 구별하는 것 중에서 젠더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성별이랑. 근데 위 AP에서는 성별을 학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공부하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현재 직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이 있는지 빨간불이 켜졌는지 아니면은 이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강아지가 기어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려면은 이런 이미지를 보고 이거는 강아지야, 이거는 신호등이야 라고 기계한테 가르쳐주는 또 직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 직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찾을 때 그 지식의 서로 다른 특징을 찾아내는 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인공지능도 똑같다는 거죠. 그걸 수학적으로 보면 이래요. 어렵지 않아요, 수학이라고 해서. X축은 키고 Y축은 몸무게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다 점을 찍어요,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를 갖고. 그럼 이렇게 나누고 그거를 세 그룹으로 나누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뭐죠? 저 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선이 최적의 선이냐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거야 되나 이렇게 거야 되나. 왜냐, 우리가 지금 학습한 데이터는 100개밖에 안 되지만 미래에 또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점이 여기 찍히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선을 그으면 B가 되고 이 선을 그으면 A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선을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 뇌에서 늘 끊임없이 하는 일인 거고, 그거를 기계가 하도록 하는 게 인공지능에서 기계가 학습하고 딥러닝, 기계가 점점 똑똑해지고 학습하는 단계예요. 이걸 제가 코로나19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A는 아까 사진하고 똑같아요. 코로나19에 걸려서 폐렴에 걸린 사람. B는 그냥 감기, 독감 걸려서 폐렴에 걸린 사람이에요. B 사진은. 자, 그럼 이 A하고 B 똑같은 거를 기계한테 줘요. 그럼 기계가 프로그램을 짜요. 모델이라는 거를. 그럼 기계는 A하고 B의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점에 해당이 되는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얘한테 주면 제가, 그렇죠?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얘가 판단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질병만일까요?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암이 걸릴까 안 걸릴까? 오늘 밤에 LG가 경기를 이길까 질까? A의 B 문제예요. A사의 주식을 살까 말까? A사의 저희 회사도 상장 기업이거든요. 오늘 회사 저희 회사 주식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Y는 이 물건을 사게 될까 안 사게 될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쓰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에서 추천 엔진 이거죠. 추천 엔진도 알고리즘으로 작동돼요. M이라는 사람은 3년 내에 교통사고가 날까 안 날까? 이건 뭐를 결정할 수 있죠? 왜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유사하게 내야 되죠? 더 안전한 사람이 있고 더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네.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2050년까지 통일이 될까 안 될까? A, B를 나누는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자율주행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갈까 말까? 설까? 움직일까? 왼쪽으로 꺾을까? 오른쪽으로? 다 A인지 B인지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인간의 뇌처럼 모사해서 작동하도록 만든 게 바로 딥러닝 기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아니라 동물의 뇌를 최초로 본 사람이 이 산티아고 박사인데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쥐의 뇌를 적출을 해서 얇게 저면서 염색을 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인간에 있는 또는 식물에 있는 모든 몸에 있는 세포들은 각각의 대사작용을 따로 하고 독립적 개체들이에요. 세포벽이 있고. 그런데 쥐의 뇌에서 뽑아내서 봤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1905년도에 이분이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것지만 세포하고 세포 사이가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실타래 같은 게 나와 있어서. 근데 놀랍게도 쥐의 뇌 부위마다 연결된 구조가 다른 거예요. 우리 뒤는 후두엽이라고 해서 이미지 인식을 하고요. 측두엽인 양쪽 뇌는 언어 문제를 다루거나 기억을 담당하고요. 전두엽이나 전전두엽은 감정 문제나 의사결정, 여긴 두정엽이라고 그러는데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다뤄요. 그리고 뇌 바깥쪽은 대뇌피지, 그 안쪽은 회질,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간내, 소뇌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각각의 뇌 안에 있는 위치마다 연결 구조가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저렇게 생긴 애도 있고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겉으로 뇌를 뽑아서 보면은 그냥 회색, 분홍색 덩어리일 뿐인데 잘라봐도. 근데 현미경을 보니까 다른 거죠. 그러면 그때 제시를 한 게 있어요. 1910년도에. 어쩜 우리 지능이라는 거는 뇌 세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뇌세포가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눈으로 보는 지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는 지능. 그래서 연결된 구조가 지능을 만들지 모른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고 그걸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학적 미분 방정식과 다시 나오네요. 매트릭스와 벡터 연산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그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딥러닝은 이런 인간의 뇌에서 작동되는 것 같은 것들을 수학적 미분 방식하고 매트릭스하고 벡터 연산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딥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딥러닝의 반대는 셜로우 러닝이겠죠? 셜로우 러닝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히든 레이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A인지 B인지를 나누는 선분을 찾아내는 거라면 딥러닝은 중간에 이렇게 히든 레이어라는 걸 많이 넣어요. 세포를.
수학적 세포를.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거는 2차원이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걸 풀어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문제를 풀면 우리가 선이 아니라 면을 찾아내죠. 4차원은 시간 흐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회사만 푸는 거라도 200차원에서 300차원 되는 굉장히 복잡한 미분 방식과 매트릭스를 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A인지 B인지를 나누기 위해서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를 기계가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요, 어떤 구조로 연결되냐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푸는 것과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데이터를 과거엔 분석했다면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분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기계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 우리가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직업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수집 구축하고 저장, 통합하고 정제하고 기계가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그걸 공부시키고 났더니 기계가 잘 못해요. 그러면 너 못하는 문제 이런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과외 같은 거 시키고 그러면. 그럼 못하는 문제 추려져서 다시 하게 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데이터가 부족하면 이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 중에 이렇게 기계가 똑똑하게 만드는 직업의 분야가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각각 분야별로 데이터 수집하고 학습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걸 기계한테 가르치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고요. 기계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평가하는 그런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직업은 어떻게 보자면 새로운 형태의 직업으로 보이지만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인력거에서 택시 운전기사 우버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직업이 혁신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적어도 저와 제 아이들과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인공지능이 여러분보다, 우리 아이들보다 똑똑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제 손목과 전 재산의 절반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사진 2개 갖고 여러분은 A하고 B를 나눴잖아요. 지금 개와 고양이를 구별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수만 장의 사진을 필요로 해요. 우리 인간은 딱 2장만 있으면 돼요. 심지어 5살짜리 아이한테 사진 2장만 봐도 전 세계에 있는 개하고 고양이는 다 구별해요. 심지어는 이건 왜 개야? 그러면 설명까지 해요, 애기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걸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냥 개일 확률이 딱 보면, 개일 확률이 93%인데요. 잘 보니까 늑대도 한 87% 되는 것 같아요. 잘 보니까 여우인 것 같은 거는 65%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애가 인공지능이에요. 현재 인공지능. 그럼 왜 개가 93% 정도 되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내가 학습한 걸로 기반해서 보면 그래요. 라는 거죠. 근데 애한테 얘기하면 애는 왜 개인지 고양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요. 현재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 해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인공지능이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길거리 아톰이나 뭐 이런 거 돌아다니나요? 돌아다니고 있지 않죠.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인지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뇌만 뽑아가지고서는 어디 무슨 비커 같은 데 넣어갖고 얘가 막 계산하고 그러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과 뇌라는 걸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봄에 오늘과 같이 날씨 좋을 때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공원 산책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하늘거리는 산들바람에 손끝이 딱 스쳤을 때 그리운 연인도 생각이 나고 불현듯이 시도 떠오르고 불현듯이 지난 10년간 또는 5년간 동안 묵혀놨었던 과제가 순식간에 풀리기도 하거든요. 몸은 학습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할 때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밑줄 긋기도 하는 거죠. 네.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학습과 지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Embodied AI라고 해요. 몸 안에 체화된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상식이에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어때 보이세요? 네. 위험해 보이죠. 이 그림은
3살짜리 아이한테 보여줘도요. 3살짜리 아이, 저 아저씨 조금 있으면 아플 것 같아. 저 아저씨 어떻게 라고 얘기할 거예요. 3살짜리 아이한테.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나무인데 나무는 톱으로 썰 수가 있고 톱으로 썰게 되면 나무까지는 잘리게 되고 중력 몇 점 몇 이하에서 지구는 당기게 되고 지구 당기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저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칠 가능성이 있고 다치게 된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그림 밑에는 땅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땅이 있다는 거를 이미 추론을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도. 기계는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상식 추론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기계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현재 이 상식 추론은 어떻게 하는지 기계한테 가르칠 방법조차 우리는 몰라요. 저 같은 공부 많이 하고 학자나 이런 사람들도요.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신경 가소성의 신비라는 건 대단히 놀랍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사랑과 뇌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뇌 신경세포는요, 회로잖아요, 일종에요. 이 회로는 죽을 때까지 변화해요. 사실은 뇌 세포의 개수는요, 조금씩 줄어들어요. 크게는 줄지 않죠. 그런데 뇌세포하고 뇌세포를 연결을 하는 연결 구조인 시냅스는요, 언제가 제일 많으냐? 연결 구조인 이 망은요, 보시는 것처럼 2세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갖고 12살 때가 제일 많고요. 12살, 13살부터 줄어들어서 제 나이 때게 되면 연결 구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보시는 것처럼 굵기가 굵은 고속도로가 생겨요, 회로 중에. 이게 뭐죠? 편견, 습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편견, 습관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뇌세포가 만들어져요. 우린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요, 이미 만들어진 회로에다 학습시킬 따름이에요. 새로운 학습이나 새로운 경험이 나면 신경 회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방법을 몰라요. 여러 숙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위대한 인간은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은 지금 데이터를 엄청 갖다 주면 걔를 통해서 학습하는데 인간은요, 이는 MC 자승 하나만 탁 던져주면 이걸 갖고 빅뱅을 생각해내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랙홀을 생각해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이는 MC 자승이라는 것,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하나를 가지고 그걸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찾는데 얼마 걸렸냐? 100년이 걸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 둘을 찾았는데 위에는 우주 배경 복사거든요. 데이터를 본 적도 없이 인간은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히려 거꾸로 그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나중에 찾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기계가 데이터 아무리 모아놓는다고 해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냐? 그건 굉장히 먼 얘기라는 얘기죠. 언젠간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냐? 아닙니다.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함으로써 인간이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처럼 더 똑똑하게 지적 능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설명 불가능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사람과 기계가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것, 소규모 데이터뿐만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연역적 추론과 관련된 것이 좌뇌, 우뇌를 결합한 것처럼 발전하는 형태로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과거 20년간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이었다면 향후 20년은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화 되는 과정이 될 거예요. 말과 글을 다루는 데서 눈을 대신하는 것에서 또 주식을 예측하거나 물가를 예측하는 것, 공간을 깨닫는 것, 운동하는 것, 예술 분야 등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마 되겠죠. 저는 그 분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금융투자, 생명과학, 에너지 이런 분들은 인공지능이 거의 disruptive technology라고 그러죠. 파괴적인 혁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 미래에 몸을 담고 싶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혁신하고 싶다면 적어도 이 분야에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본다면 거기서 적어도 3, 4년 만에 해결책은 나오지 않지만 5년, 10년 안에는 제2의 네이버, 제2의 구글, 제2의 아마존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한 회사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회사에서 몸담는 꿈을 꾸시고 그러한 주역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는 후배이신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과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죠. 여기에 있는 그림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지난 2년간에 만들어진 2년 동안에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들이에요. 핵심 기술, 혁신 분야, 산업 분야, 산업 분야 관련된 데 나는 교육을 혁신하겠다, 광고를 혁신하겠다, 금융을 혁신하겠다, 농업을 혁신하겠다, 미디어 분야를 혁신하겠다, 법률을 혁신하겠다,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각 모든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혁신하겠다는 기업이 나오는 거죠. 왜냐?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산업이 아니에요. 기술인 거죠. 이런 기술이 데이터와 만나면서 산업 자체를 혁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면서 여태까지 하기 힘들었었던 생산성을 수십 배 올려낸다든지 우리가 해오기 힘들었던 것들을 해내게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비용을 낮추면서 품질을 향상을 시키거나 비용을 낮추면서 속도를 개선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속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운전하기 싫으니까, 놀고 싶으니까. 또 다른 것은 국가 단위로 봤을 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환경과 같은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례 몇 가지만 좀 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이니까 논밭이 참 많아요. 부모님 중에서 혹시 농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이 회사는요, 굉장히 놀라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트랙터라는 거 알죠? 이렇게 날개 있어가지고서는 막 하는데 이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미국은 광활하잖아요, 땅이. 이 넓은 광활한 땅에서 트랙터가 만드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너무 땅이 넓으니까 물을 뿌리거나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료를 뿌리거나 비행기 타면서 농약을 뿌립니다. 그러면 비료 필요 없는 애들도 다 비료를 먹어야 되고 농약 필요 없는 애들도 다 농약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 방에 한 2배 많았거든요. 트랙터 사이즈가 크기가. 여기에다 인공지능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 밑으로 쭉 가면서 눈이 쫙 달려 있어서 얘는 딱 보니까 나쁜 잡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잡초가 뭔지를 판단해서 걔를 죽이는 농약만 칙 뿌려요. 쭉 가다가 예를 들자면 누가 시들었는데 얘는 물 때문에 시들은 건가 비료가 없나 그러면 물을 칙 뿌리거나 아니면 비료를 칙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혁신은 뭐냐면요. 사람이 조리개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과거에는 기계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무분별하게 비료랑 무분별하게 농약을 뿌려야 돼. 이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막대한 자본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가시면서 방금 물 같은 거 찍 뿌리는 거 보이죠? 이건 쭉 가다가 보면은 지금 물 찍 뿌리죠. 이거는 이제 농약 뿌린 거예요, 걔한테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농약과 비료나 물을 뿌리는 양이 몇백 분의 1과 몇천 분의 1로 줄겠죠. 환경은 얼마나 안전하게 될까요? 개별적인 각각 작물 하나하나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우리 산업과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전통적인 자동화하는 도구 갖고는 불가능한 거죠. 이런 혁신이 심지어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1차 산업인 농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농업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한 번도 생각하시지 못하셨던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부분에 들어가죠.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카메라고 보는 세상이에요. 인공지능이 보는 세상이죠. 번호판 보이죠? 앞차 보이죠? 옆에 보이죠? 밑에 바닥하고 인도가 다르게 보이죠? 이런 걸 다 인식을 하게 되죠. 이게 실제로 현재 구글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이 돼요. 카메라가 보면서 이렇게 운전하죠. 이 끝에 가면 사람이 내리면 지가 주차 모드로 바뀌어서 빈자리에 주차도 하게 돼요. 심지어는 가다가 보면은 미국은 스탑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서요. 그리고 뒤에서 오는 자전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어디에 적용이 되냐?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물류 배송에 적용이 돼요. 왜 우리는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사람들이 바라바라바하고 날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계가 나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뉴로라고 하는 미국 회사인데요. 자율주행 배송인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거 뭐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람과 협력하는 무인 주행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다르게 하면 제가 이거는 실제로 작년 봄에 CES라는 데 갔을 때 호텔에서 묵었을 때 있는 거예요. 호텔에서 앉아갖고 나 물하고 수건 갖다 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물하고 뭘 하자면 그럼 얘가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부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눌러요. 버튼 손으로 누르겠어요? 아니에요. 전자적으로 블루투스 같은 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까지 주는 역할을 해요.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이거는 작년에 이 회사도 히트 쳤던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로 따지면 이마트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이 친구는. 이마트에 취업을 했는데 이마트에 가면은요. 거의 70%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이 진열장에 뭐가 있나, 뭐가 빠졌나, 어디 딴 데 가 있는 거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 로봇이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이 뭐가 빠졌나 이런 것도 한눈에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송 같은 거 주문도 자동으로 넣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물류센터예요. 배송센터. 밑에 보면 까마득히 보이는 저게 다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 그 로봇인데 로봇 안에는 몸이 벼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몸 안으로 당겼다가 넣었다가 하고요. 짐을 가져다 거기다가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미지 인식을 해갖고 뭐가 빠진 건 없나 찌그러진 건 없나 판단해서 차에다 자동으로 실어주는 거죠. 전부 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죠.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GPS가 안 되는데 얘는 눈이 2개 달려가지고서는요. 전체를 지 혼자 다니면서 물류센터 안에 있는 물류량 그 다음에 뭐가 빠졌고 뭐가 나갔나 하는 것들을 사람 대신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는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 말할 수도 없지. 현대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인수를 한 회사 중에 하나죠. 뭐 요리하는 것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근육을 증진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지금 놀랍게도 전 우주에 로봇만 살고 있는 행성이 하나 있어요. 화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로봇만 살고 있는 행성이죠. 이 로봇이 갈 길도 해요. 로봇이 뭘 하죠? 이미지 인식을 하고 자기가 갈 길을 찾아요. 왜냐? 제 기억에는 10분인가 15분인데 지구하고 거기하고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기다려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위험이 닥쳤을 때. 건설 현장에 가면은 위험을 감지하는 카메라에도 인공지능이 들어있고요. 또 건설 현장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거나 공기를 예측하는 것, 또 로봇 같은 경우가 들어오서 하기도 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아마존 고라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물건 사갖고 나오면 있는 거 다 AI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이미지 인식해도 누가 들면은 뭘 들어가지고서는 어디에 놓고 하는 것들이 다 이미지 인식의 AI의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비서 기술은 더 발전하고 있어요. 자기 인공지능 비서인 이거는 이제 구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비스 안 합니다. 구글한테 야 우리 동네에서 저녁 때 레스토랑 내 친구랑 2명이서 가려고 그러는데 예약 좀 해줄래? 그러면 아 요즘 뜨는 레스토랑 3개가 있는데 추천을 해요. 그럼 그거 좋네. 그거 하나 예약 좀 해볼래?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레스토랑에 전화를 하는데 그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은 이게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요. 사람 목소리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 기술을 상용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술이 뭐 예를 들자면 제조업에도 들어가서 제조업의 분량을 감지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요. 물류 제조업의 전체도 들어갔고요. 혹시 협동 로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봇 팔라고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뭘 꽂으면 로봇팔이 그 다음에 꽂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협업이 하려면 눈으로 보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트윈, 쌍둥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상 공간하고 물리 공간이 100%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외에 가상 공간 이런 게 요즘 메타버스 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공간에서 작동되는 게 물리 공간하고 완전히 싱크로나이즈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 전체를 컨트롤하고 최적화뿐만 아니라 물류 예측을 하게 되고 분량 예측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가상현실에서 모두 조작이 가능한 거죠. 뭐 이런 혁신도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의료 관련돼서는 암 진단하는 것과 관련된 건 인간 수준으로 다가온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진단하는 기술인데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인간의 생명 현상을 발견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 좀 넘어가고요. 제가 재미난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끝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만 좀 마칠게요. 한 10개월 전쯤에 LG, 제가 원래 LG에 있었는데 LG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어린이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이를. 그리고 그걸 갖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살짜리 인공지능 어린이를 만들고 가람이라는 아이를 만들었어요. 2억 건 이상의 문서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서 5살짜리 어린이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둘로 복제를 했어요. 인공지능이니까. 그래서 한 애한테는 유튜브를 막 무분별하게 보여줬고요. 한 애한테는 어린이용 컨텐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2달 동안에. 그리고 나서 이 인공지능 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험을 해보고 이게 작년에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가람이란 인공지능은 이 아이의 얼굴, 입모양, 표정, 말은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모두 다 만들어낸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 동일한 학습량, 오직 다른 것은 학습하는 콘텐츠의 차이.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안녕, 반가워. 어린이용 콘텐츠를 학습하는 애예요. 손주기 보냈어요. 하늘을 이런 걸 디지털 휴먼이라 그럽니다. 먹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네, 안 척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논쟁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가 나쁜 말 썼잖아. 사람이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 짜증나. 네.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어떤 데이터를 주고 뭘 학습하냐에 따라서 애가 완전히 삐뚤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예술 쪽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림을 대신 그린다거나 또는 음악을 작곡한다거나. 제가 보시면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음악은 인공지능이 작곡도 하고요, 노래도 부른 거예요.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뭘 학습시켰을까요? 비틀즈 노래 같은 것들을 학습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 직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뭐 영향은 끼치겠죠. 영향은 끼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인간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휴대폰에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사진기 있잖아요. 사진기가 16세기, 17세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의 역할은 뭐냐면 세상을 똑같이 그리는 거였어요. 초상화도 똑같이 그리는 거였죠. 근데 이 사진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16세기 최초로 찍은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사진기보다 똑같이 그리겠습니까? 그럼 화가의 직업이 없어졌을까요? 미술이라는 범주가 없어질까요? 여러분은 아닌 걸 알고 계세요. 인상파, 후기인상파, 입체파, 피카소, 추상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미술, 예술이라는 지평 자체를 넓혀버렸어요. 저는 인공지능이나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죠. 카메라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것처럼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과 삶, 예술, 직업, 이 모든 것들의 지평을 바꾸고 지평을 넓히는 형태로 우리의 직업을 다양화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 재산의 절반과 손목을 걸겠다고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위대한 경영자 누구냐? 그럼 제겔치, 세멀튼 같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재적인 사람이었죠. 지금 잘 나가는 사람 누구죠? 팀 쿡이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존이나 애플의 회장들입니다. 근데 요즘 아주 꼴통 같은 이상한 사람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흔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죠. 도대체 미래에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될까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100년은 전 잘 모르겠고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그거를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요거는 건너뛰고요. 자,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업을 보면은 이래요. 직업은 강력한 공감력이 필요한 직업과 약한 공감력이 필요한 직업, 이거 Y축이죠. X축은 어떤 일을 최적화하는 거, 내가 배운 것들을 끊임없이 실수 없이 최적화하는 것이고요. 내가 여태까지 배우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전략적 창의력이 필요한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적화하면서 약한 공감력이 필요한 거 어디죠? 뭐 전화 영업, 보안 담당, 트럭 기사, 청소원 같은 분야예요. 반면에 약한 공감이 다른 사람하고 협력이 많이 필요 없으면서 전략적 창의력이 필요한 거 컬럼니스트, 경제학자, 과학자, 연구조사 같은 경우예요. 최적화가 필요하면서 강한 공감력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을 해야지 그 직업이 더 의미 있는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당연하죠. 의사, 간병인, 고객응대 또는 강한 공감력과 전략적 창의성이 필요한데 어디냐? CEO, 경영자, 컨시어지, 마케터, 변호사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을 보자면요. 우선 최적화와 약한 공감력이 있는 것은 AI로 대체가 될 거예요.
이런 직업들은 그럼 어떤 직업이 의미가 있냐?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직업군은 아마도 이 최적화하고 약한 공감력에 있는 부분에서 직업적 기회가 존재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전략적 창의성과 약한 공감력이 필요한 부분은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집중적으로 미래 비전이 있다고 보는 쪽은 바로 강한 공감력과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의사 선생님 지금 뭐 하죠? 혹시 가족분 중에 많이 아프신 분이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하루 종일 빨리 진단해버리고 상담 빨리 하고 쳐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툭툭 쳐내야 돼요. 환자를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찌든 눈을 갖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죠. 네. 약을 처방을 하고. 아마 향후에는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은 기계가 다 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 의사 선생님은 그 결과를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을 내리고요. 그럼 의사 선생님 역할은 뭐가 될까요? 환자를 위로해주고 환자의 가족이 궁금한 것들을 상담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화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직업군이 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오히려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지만 인터페이스, 타인과의 협력에 대한 인터페이스, 휴머니티가 필요하고 감정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 부분에 인간의 역할이 확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강한 공감력하고 전략적 창의력성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향후 20, 30년간은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100년 후에는 될까? 만약에 된다고 친다면 중간에 사람이 있고 인터페이스나 그 결과를 실행하는 데에 AI가 바깥쪽에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업이 변화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리더들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직업에서 어떤 역량을 확보해야 될까요? 혹시 IQ라는 말은 알죠? EQ라는 말도 알아요? 네. 근데 혹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잘 기억하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만이 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고 가정한다면 운동 잘하는 분들도 지능이 탁월하게 높은 거예요. 운동 지능이. 어떤 사람은 자연에 가서 자연하고 공감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죠. 그분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지능이라고 얘기해요. 운동지능, 음악지능, 지각지능, 자연지능, 대인지능.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를 정말 훌륭하게 만드는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거 모두 다 우리는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죠?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네. 그 인간이 탁월한 부분은 어디 있냐? 아니, 일단 기계가 시각지능, 논리수리지능, 언어지능은 기계가 점점 발전해서 인간 수준에 도달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메타인지, 자연지능, 대인지능 뭐 이런 종류들이에요. 제가 아까 스탠포드에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뭔가 혁신을 여러분이 하고 싶다. 그럼 그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알아요? emphasize, 공감하라요.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 문제를 가진 사회계층, 그 문제를 가진 고객. 여러분들이 뭔가를 서비스를 하고 싶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상하지 말고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걸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은 어디 있죠?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죠. 가슴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프로토타입과 테스트가 있는데 몸으로 하라예요.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하라. 결국은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능력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리더십과 차별화 전략이 될 거라는 겁니다. 10년 안에는 아니지만 20년 후, 30년 후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시험 볼 때 딱 보고 이건 내가 못 풀어 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이거는 한 35,200원 정도 들여서 하면 내가 오늘 저녁 때 재료를 사서 만들 수 있다라는 우리로 따지자면 감 같은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태까지 데이터가 많은 것들은요, 점점 더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을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학습할 게 많잖아요. 그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데이터가 없고,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뛰어들고 경험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내려줘. 메타인지가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시간까지 좀 넘기면서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장표입니다, 진짜. 이게 뭐죠? 쥐덫이에요. 톰과 제리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 쥐덫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만화 영화에서만 봤죠? 이 쥐덫을 발명한 회사가 빅터라는 회사예요. 이 빅터라는 회사가 이 쥐덫의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제가 어렸을 때 이 쥐덫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했으니까 막 복제해서 썼지만 미국은 특허권이 있었기 때문에 떼돈을 번 거예요.
예, 그런데 이 GDOT의 특허권이 만료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누구나 복제해서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시장 조사를 해라. 우리의 미래의 신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시장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컨설턴트가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의 컨설턴트를 써서 시장 조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GDOT의 가장 큰 문제는 쥐를 꽝 잡고 나면 쥐가 내장도 터지고 눈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부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징그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쥐를 깍하는 게 워낙 세니까 이거를 제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또 들고 가갖고 쥐를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생각만 해도 막 인상 찌그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대박이 나겠다. 그래서 이 전자지도를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이 전자지도는요, 밑에 구멍이 있어서 치즈 냄새를 맡고 쥐가 쭉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서 딱 이 위에 도달하면은 강력한 전기를 빡 해갖고 쥐를 전기 충격을 줘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밑에 뚜껑이 탁탁 열려갖고 밑에 상자로 빠지게 돼요. 이 쥐도탄으로 10마리의 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도에 나중에 10마리 차면 요것만 쭉 빼가지고선 쓰레기통에 탁 버리면 되는 거죠. 대박이죠? 큰 돈을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쫄딱 이 빅터가 망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지금도 이 회사 살아있습니다. 왜 망하냐? 결정적인 경쟁자가 나왔는데 그 경쟁자는 누구냐? 바로 쥐약입니다. 쥐약. 네. 이 전까지 쥐약은 사람이 먹으면 좀 위험했는데 개선이 돼서 쥐는 죽는데 사람 먹으면 약간 배앓이 하는 정도의 쥐약이 나온 거예요. 100원어치 쥐약만 사다 놓으면 쥐 잡는 데는 아주 직방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혁신은. 그 핵심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절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니 DNA니 AI,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딜 직업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미래 모습에서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고 그 문제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또 저는 가끔 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불려주면 좋을까? 내 옆에 내 가족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러한 삶의 의미 또 그것이 직장의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삶과 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체 삶의 3분의 2가 직장에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게 삶인데 어떻게 삶과 일을 분리합니까? 워라밸이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돼요. 예, 일을 많이 하면 삶이 나빠지고 삶이 좋아지면 일을 안 해야 되나요? 오히려 일은 삶의 일부분인데요. 결국은 내 삶에서 그 일이 얼마나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 둘의 밸런싱으로 해서 천칭이라고 그러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바이올린과 첼로가 가장 센 소리를 내도 아름답고 가장 약한 소리를 내도 아름다운 것처럼 삶에서 직업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분들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미래에도 이렇게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과 그러지 못하는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분들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불행하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확실하고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실제로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당기죠. 뭐든지 아래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AI뿐만 아니라 혁신이 일어나는 것들은 한 5가지의 성공 요인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컴퓨터들. 제가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글 한 회사나 아마존 한 회사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수가 대한민국 전체 컴퓨터 수의 수십 배가 될 거예요. 자기네들도 몇 단 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초 단위로 늘어나는 서버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좋은 인재,
우리나라가 인재가 많은 국가이긴 하지만 비교가 하기 어렵죠.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죠. 돈도 많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국가 정책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산업도 육성이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 이거를 가장 이 5가지를 다 쥐고 있는 데가 누구냐?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중국으로 보자면은 배치라고 얘기하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곳들이에요. 그 한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만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면 더 사람들이 모이고 더 데이터가 쌓이고 더 돈을 벌게 되고 그게 가속화되는 거죠.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왜 우리는 맞벌이를 하게 됐을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맞벌이를 한 율이 10%가 채 안 됐어요. 지금 30대는 맞벌이율이 아마 80%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은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맞벌이 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부터요, 중산층 소득이 멈춰버립니다. 근데 그 중산층 소득이 멈춰버린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혁신이 되는 기업들이 혁신하는 것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중산층에 다시 수익, 소득, 흔히 말하는 낙전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되고 생활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내분들도 이제 직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고 우리나라도 현재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핵심을 집어넣으면 뭐냐면 중산층과 대기업 간의 또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갭은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중력이 모든 것을 당기는 것처럼. 그럼 그거를 막을 수 있거나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 거냐.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는 인공지능에게도 세금을 매기자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지가 300년밖에 안 됐거든요. 300년, 400년. 은행이 만들어졌을 때 무렵인. 300~400년 전에 잘 아시죠? 칼막스가 나와가지고서는 세상에 내가 노동한 것과 자본가가 분리가 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기가 노동한 결과물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사실은 사회는 유지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부가 그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본가로부터 세금을 걷어내고 자본가 불법적인 걸 했을 때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법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왜 법인이죠? 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도 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인공지능이 돈을 벌면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세금을 누구한테 가야 되겠죠? 네, 소상공인들이나 개인한테 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러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편적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하고 맞닿아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 차분히 발전돼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있겠죠. 두 번째는 창의적인 기업들, 다시 해서 거대한 기업들이 못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CJ하고 쿠팡이 경쟁할 수가 있나요? CJ가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나 자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쿠팡이 수십 배인데 지금 회사 가치는 쿠팡이 CJ가 아니죠. 저 어디죠? 그 이마트 하고 있는 신세계. 말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잘라서 다시 할게요. 네. 잘 편집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신세계하고 쿠팡이 경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쿠팡은 이제 나온 지가 10년도 안 된 회사인데. 결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꽃피우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꽃피우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들이 대기업에 먹히거나 대기업하게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또한 정부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온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실리콘밸리는 그래요. 대한민국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의 중심에 정부의 역할을 적어도 대한민국은 대단히 중요하다. 두 가지 문제에서 보편소득을 포함을 해서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처럼 혁신가들이 그 혁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만들고 그들이 토양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여러 부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AI를 통해 큰 부를 이루는 개인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떠한 개인은 또 잘 활용하지도 심지어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개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둘 간의 양극화가 악화될 것 같은데요. 또 AI를 잘 활용하며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알아두면 좋을 게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양극화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소득의 불균형, 부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양극화. 그 얼마 전에 봤더니 모 시장 후보는 강남과 비강남으로 그 둘을 전국을 또는 서울시를 나눠버렸더라고요. 네, 그런 양극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요자 또는 고객, 시민으로서의 양극화를 볼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후자로 제가 일단 해석을 할게요. 그 후자적 양극화는 우리가 디바이딩이라고 해서 소셜 디바이딩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사회적 양극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죠. 그걸 가장 대표적인 게 디지털 디바이딩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소득 수준이 낮으시거나 또는 혼자 사시고 계신 노인층의 거의 대다수가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하시고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 이분들한테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전자정보를 쓰고 뭘 할 수 있고 뭐 복지 뭘 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코로나19 뭘 어쩌고 한다고 가능할까요? 그게 어렵죠. 그게 이제 디지털 소외계층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되는 방식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피터 드러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에요. 그냥 인구 통계학적. 여기 계신 분들이 60세, 70세, 80세가 되시면은 스마트폰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익숙한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20년, 3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흔히 얘기하는 뭐 Z세대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결국은 시간이 어떤 적절한 이 발전의 속도를 쫓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가 우리 국민과 시민들, 소외 계층이 또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빠르면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고충을 겪게 되겠죠. 사회적 고충을. 그 문제 해결의 접점에서 저는 젊은 분들의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이 그 혁신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과 에너지를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꼭 도시에만 필요한 건 아닌데요. 10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urban technology라고 합니다. urban technology는 뭐냐면은 시민들이 더 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스스로가 움직임을 갖고 그거를 정부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우스갯소리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만 생겨도 청와대에 청원을 하잖아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갭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지만 그걸 관심 가지고 계신 젊은 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도시 지자체와 그것들을 해내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아마도 필수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사용이 될 거예요. 지금 디지털 뉴딜이라고 얘기한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뉴딜에 보면요. 디지털 그 약자들, 소외 계층과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디바이딩 된 거에 대한 예산이 몇 천억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충분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결국은 기업이란 존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라는 존재는 그런 이익을 적절히 배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거기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현재 정부도 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대되는 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를 더 얘기 들어볼까요? AI 관련 일자리라는 게 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새로 창출될 AI 관련 일자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직업에는 어떤 게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가름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좀 재미난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
관련된 것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우버가 없지만 우버는 나름대로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미국도 시끄러운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쿠팡과 같은 형태의 배송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전부 다 플랫폼 노동자들이에요. 기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갖다 주라 그러면은 그걸 얼마나 하루에 많이 희생적으로 하냐에 따라 자신의 급여가 쌓여가는 거죠. 오히려 인간은 단순 노동을 하게 돼요. 기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가져가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참 아이러니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AI가 끼치는 영향도, 시장에 대한, 직업에 대한 영향도 그런 관점이 있어요. 더 지적이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도록 인간이 요구되는 것. 그게 뭐 아까 얘기한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의 지평을 확산하는 그런 주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화가들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을 몰라도 누가 만든 인공지능을 가져다가 새로운 삶의 형식, 새로운 삶의 혁신, 사람들과 더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건 기술을 한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지평이 바뀌는 거죠.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졸업생들끼리 그랬다니까요. 첫눈 내리는 날 남산 밑에서 만나자고. 도대체 남산 어디요? 첫눈이 인천에는 오는데 여기는 안 오고 서울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첫눈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냥 갑자기 생각나면 전화하잖아요. 야, 우리 어서 볼까? 너 어디 있냐? 내가 그걸로 가서 중간쯤 만나자. 중간 어디? 그러면 야, 움직이다가 다시 얘기해. 그리고 전화 끊잖아요. 삶이 바뀐 거거든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뀐 거예요. 네. 그 삶을 바뀌는 중심에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직업이 또 만들어지겠죠. 기술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네.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것, 또 기계가 사람한테 거꾸로 일을 시키면은 지금처럼 배송을 하거나 배달하거나 뭔가 단순 노동을 하는 것. 그런데 이 세 번째도 불행한 삶이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향후에는. 결국은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직업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놀라운 게 우리나라는 대학 인구당 대학 졸업생이 80%를 넘어요. 예, 여러분 친구 중에서 대학 안 나온 분 찾기 어렵잖아요.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는 겁니다. 제 나이대 이하는요.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 1등이거든요. 그 잘 사는 독일이 40%예요. 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40%가 안 돼요. 38%인가 뭐 9%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60%가 대학을 안 가요. 그럼 그분들 뭐 하나? 공장에 가서 일하고 수리공을 하고요. 길바닥에 글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유럽 법인이 있었는데 유럽의 독일에 하노버에 출장을 갔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 독일의 파트너하고 근데 길에 정말 모델처럼 생긴 금발 아이가 이렇게 쫙 머리돼 있는 남자애가 한 20살밖에 안 됐는데 길을 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측측측, 아유, 저렇게 젊은 애가 저 노동력을 갖고 길에서 길 청소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난 독일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고도 어떻게 독일 경제가 발전하는지 잘 모르겠다. 젊은 애들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어떤 기업의 대표였는데 오히려 저를 바라보면서 나는 니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인구의 80%가 왜 대학을 나와야 돼?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일은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거를요, 초등학교 때 결정을 해요. 그 결정도 대부분 부모가 안 하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선생님이 5년 내내를 가르치거든요. 그 얘는 실업계 중학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얘는 인문계 중학교 가는 게 좋겠습니다가 거기서 결정나요. 4대 6이나 3대 7로.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실업계 나온 애들은 바로 공장에 가거나 바로 예를 들면 마이스터라고 얘기하는 정말 장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끝나고도 가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를 간 사람의 평생 소득하고요.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의 평생 소득이 같아요. 왜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돈 쏟아부으면서 박사 졸업할 때까지고 박사 졸업하고 나서부터 돈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높아요. 그런데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은 소득은 낮지만 17세, 8세부터 일하기 시작해서요. 50세 이미 정년을 해버리고 펜션을 받아요. 그 펜션이 우리말로 뭐죠? 연금을. 그러면서 오히려 평생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이 더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실제로는 행복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 행복이신가, 무엇이 풍요로움인가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잣대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럼 우리는 돈 더 잘 벌고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직업을 생각하는 게 한 축이라면 그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다른 한쪽은 행복한 삶에 대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는 거죠. 그럼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노력들이 저와 지금 위정자들과 어쩌면 여러분들 때까지 요구되는 우리의 숙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노인층과 청소년층 자살률 1위인 국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른 답변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AI 산업 육성이란 게 정부 차원에서도 뿐만 아니라 지방 지자체 차원에서도 눈여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님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은 그 기업에게 있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거대 정부예요.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같은 좋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 세금 물론 지금이야 적자 재정을 하고 있지만 재정 정책도 훌륭하고 전 세계에서 빚도 제일 적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전 전 세계 많이 다니고 강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개선이 돼야 될 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지자체의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요자와 구매자가 돼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정부하고 유럽 정부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는요,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뭘 하면은 이런 건물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와서 넌 일해. 그리고 거기서 뭐 창의적인 걸 해. 그러고 나서 그걸 지원해 줘요. 그리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주죠. 컨테스트도 하고.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좀 지저분한 표현인데요. 똥구멍 막혀 있는 애한테 입으로만 자꾸 집어넣는. 네. 엑시트할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엑시트할 방법이.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 나오면 그 스타트업의 97%가 M&A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3%만 IPO, 다시 해서 상장을 갑니다. 저희 회사처럼. 그것도 엑시트한 회사 중에서. 스타트업이나 젊은 기업들은요, 전체 중에서 7, 80%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럼 20, 30%가 버틴다고 가져오면 존버를 하고 나면은 그 중에서 93%는 M&A가 돼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 M&A 시장 자체가 없어요. 수요가 없는 거죠. 열심히 젊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도 그냥 젊은 애정 쏟고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그들이 왜 거기까지 못 가냐? 마중물이 없어요. 마중물이라는 게 펌프질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이런 펌프 있잖아요. 그 펌프 더 따가려면 물을 한 바가지 넣고 펌프질을 해야 되거든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파이프 안쪽을. 근데 문제는 이런 스타트업이나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정부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만든 서비스들을 사용해 주는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배우고 시장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서 혁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이디어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것을 우리 마케팅이나 경영에서는 캐즘이라 그래요. 깊은 골짜기에 다 빠져버려서 그 사장돼 버리는 거죠. 내 노력들이. 근데 미국 정부는 유럽 정부는 그 캐즘을 건너갈 수 있도록 뭘 하냐면 구매를 해줘요. 젊은이들이 만든 기업에서 만든 게 좀 후져요. 부족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잘 작동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구매를 하고 구매한 만큼이나 요구를 해요. 젊은 분들한테. 혁신을 하도록. 그러면 이 기업은 매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랜트를 받아서 기부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매출 생기면서 정상적인 회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좋은 수요자, 좋은 구매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대한민국 성장을 하기 위해선. 오히려
많은 것들을 기부하고 많은 것들을 그랜트를 주는, 그리고 무슨 공간 멋지게 꾸며놓고 들어오면 그 공간에 앉으면 무슨 돈이 벌어지냐? 아니잖아요. 시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거고 시장이 존재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시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